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정치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의 승리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에서 우려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뉘앙스는 우려입니다. 미국인 70%는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11월 선거에서 낙태 이슈에 대해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헌법상 권리가 박탈된 것에 대한 미국인의 반응이고, 이런 반응이 공화당에게 분명한 역풍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을 연방 수사국이 압수수색한 이후의 핵심적인 변화는 트럼프가 떠오를 것인가 완전히 가라앉을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전망도 아직은 희망사항이 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금융사기 관련 증인신문에서 400번 이상의 묵비권을 행사했고, 답변은 딱 한 번 했습니다. 가솔린 값은 이제 3월 수준으로 내려가 26개 주에서 갤런당 가격이 평균 3달러대입니다. 7월에는 도매 물가도 0.5% 내려갔습니다. 소매 물가 수치에 이어 나온 발표는 물가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중간층에 대한,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사를 늘리지 말라는 요청을 국세청에 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정책 문서에서 대만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겠다는 전에 했던 서약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미국 언론에 한국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충돌했다고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백신 없이 코비드-19을 끝냈다고 선언한 것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침투한다고 비난한 것도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서울 홍수를 보도하는 거의 모든 언론은 반지하의 홍수 재난 비극을 영화 기생충에 비유해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원하는 한 가지를 향해서 서로 약간 흐름은 같은데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설을 두 가지를 실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뉴스가 많아서 여러분들께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험했다. 이렇게 잘 보고 내용들을 쭉 보면은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좀 좋게 쓰려고 하는 사설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고 오늘 사설까지 연결해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팍스뉴스의 부분적인 마음 바꿈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대선에 나오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아주 오랜 그런 특징인 공화당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을 수색한 것은 연방 법무장관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류, 그 백악관에서 나갈 때 가져가서는 안 될 서류를 가져갔고 돌려준다고 하고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것, 그리고 16박스나 이미 돌려받긴 했지만 더 있다는 제보, 그것을 또 어디에 숨길지도 모르고 파손시킬지도 모르고 완전히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서류 문제는 보통 협상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압수수색은 아니다. 왜 소환장 발부로 안 했을까? 이런 지적도 했고요. 소환장 발부에 대해서는 그 정도 했으면 다 줘야지 되는데 6월 달에 주기로 하고서도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오늘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다른 기사를 보면은 뉴스위크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정보가 있어서 갔다. 그래서 딱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옷장 어디 딱 세 군데만 찍어서
수색을 했고 한 뭐 10박스에서 15박스를 추가로 가져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만약에 이리하여서 기소까지 하게 되면 그건 루비콘 강을 건넌 거다. 모든 미래의 대통령이 표적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정치적인 분노가 공화당이 결집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순교자로서 다시 정치적인 희생자로서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오고 대통령이 다시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연방 법무부와 연방 그 수사국의 압수수색이 잘못됐다 하는 뜻이었고요. 어제의 그 사설은요. 그래서 증거가 압도적이어야 된다. 증거가 굉장히 압도적이어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조차도 더 이상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서 병풍으로 바람막이를 할 수가 없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 문제가 풀린다는 그런 얘기고요. 오늘 사설을 보면은 공화당의 중간 선거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하원에서조차도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걱정하면서 쓴 겁니다. 미국 신문들은 각 그 신문의 그 사주에 따라서 아니면 그 신문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분명하게 지지하는 후보나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거의 모든 것을 경제에 맞춥니다. 보수적인 경제 정책, 자유적인 그런 그 경제 정책에 맞추는데 지금 엊그제도 여러분들께 예비 선거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위스콘신과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그 선거의 결과는 11월에 공화당이 하원조차도 이기지 못한다는 문제의 조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훨씬 의욕적으로 나가서 투표를 했다.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 뭐 그렇지 않아도 공화당이 항상 투표율이 높은데 민주당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는 공화당 의원이 당선되거나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어도 그 투표율 같은 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고 걱정을 하는 사설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그 팀 미클이라는 후보가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1월 6일 폭동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주지사가 되면은 2020년 선거를 무효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모든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마이크 펜스 전 그 부통령이 지지한 그 공화당 후보를 이기고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됐는데 그럼으로써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금 미래를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비선거라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이유는 많은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이다 하고 공화당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 트럼프가 지지한 미클이라는 후보가 당선돼서 공화당 후보가 됐지만 이 사람이 사업을 아주 잘했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현재 주지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토니 에버스 민주당 주지사가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과거 뭐 선거가 부정선거였어 이런 쪽으로 계속 트럼프도 몰고 가고 민주당에서도 이 전략을 쓰면은 공화당의 스윙 유권자, 흔들리는 유권자는 더욱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미래로 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뭐 버지니아에서 선거도 마찬가지로 치러져서 공화당 그 주지사가 나온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또 그 라빈 보스 하원 의장 또 가까스로 260표 차이로 도전자를 물리치고 이겼는데,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하원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2020년 그 선거 인증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다가 이 사람이 요청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부정선거였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한 아담 스틴이라는 후보는 심지어 피임까지 금지하겠다, 이 정도로 극우로 나가는 사람을 지지를 했는데, 이게 동시에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투표 열기가 강하다. 그리고 이 위스콘신이라든가 미네소타에서도 공화당이 특별선거에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 이긴 표수를 보면은 너무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에서 공화당이 특별선거에서 이긴 게 4%포인트,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애리조나라든가 네브라스카 특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당연히 이겨야지 되는 승리도 간신히 이기더라. 이 모든 문제는 낙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방대법원이 6월 말에 낙태를 헌법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합법화해 놓은 것을 주에다가 맡기면서 그 헌법적인 권리가 안 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이건 아니지 하고 투표장에 많이 나가고 있고, 심지어 레드 스테이트인 캔사스주에서조차도 그건 아니라고 헌법을 바꿔서, 주의 헌법을 바꿔서 낙태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안에 반대표를 던져서 뭐 그 차이도 엄청나게 컸잖아요.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게 뭐 캔사스,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미네소타,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도 몬타나, 버몬트, 켄터키도 11월 달에 낙태가 그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에서 낙태의 권리를 캘리포니아나 버몬트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럴 때 그것에 투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엄청 많이 나가서 다른 민주당 후보에게도 표를 찍는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 민주당의 낙태와 연관된 투표율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 의석조차 지금 다수당이 되지 못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다른 분석을 합니다. 다른 많은 매체에서는 지금까지는 연방 수사국이 이 플로리다 그 급습을 함으로 인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방 수사국 급습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스에 맨 앞에 나와서 며칠째 탑 뉴스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 부정적으로 과거의 선거가 정상이었는데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은 공화당의 중도층이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민주당은 더 투표 열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화당이 계속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불평, 불만 이런 것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선거가 하원에서조차, 지금 상원도 이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한 2주일 전보다는 힘들어졌는데, 그렇게 하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지겹다 하는 느낌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겨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은 트럼프에 휩쓸려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바이든의 2년에 대한 중간 선거를 한다 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지금 몇 번의 예비선거를 치러본 결과, 특히 6월 말 이후에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이렇게 표현했네요.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맨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이번 그 일렉션에서 그 far from one, 그렇게 됐다. 하원에서조차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인들의 그 생각과 마음가짐과 전체적인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USA Today와 입소스 같이 여론조사를, 입소스는 뭐 AP와도 하고 USA Today와도 하는데,
11월 선거에서 우리 주에서 낙태 이슈에 대해서 내가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70%입니다. 10명 가운데 7명입니다. 당과 상관없이. 민주당 73%, 공화당이 더 많네요. 77%, 무당파 67%. 물론 당에 따라서 낙태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좀 의견이 다르겠죠. 전체적으로는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가 54%, 반대한다가 28%인데 민주당은 76%가 낙태 합법성을 지지하고 공화당은 34%만 지지합니다. 공화당은 반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도 아무튼 11월 선거에 나 여기에 대해서 투표하기를 원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낙태가 더 이상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면 지난 50년 동안 자유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유로 누려왔었던 권리를 줬던 것을 뺏어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확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죠. 나의 의견을 거기에 내놓겠다는 건데 8월 5일부터 8일까지 캔사스주에서 그 보수적인 주에서 낙태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그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네요. 해서 3.5%포인트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과 오늘 뉴스위크가 이 내용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 기록이라는 것은 정부의 자산이죠. 그래서 그 정부의 자산을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파손했을 때 법이 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 3년 감옥형, 그런데 또 하나는 5년.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도에 만들고 서명한 그 법에 따라서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기록법이라는 것, 대통령이 메모나 뭐나 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하지만 재량이 조금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재량이 있는데 그 재량 안에 이미 그 기록물 보관소에서 회수해 간 15박스 분량, 이번에도 뭐 10박스에서 15박스 분량이 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애매한 그레이 에리아가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뭐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장 나쁜 방향으로 가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고 선거 캠페인을 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뭐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썼다, 나중에 내놓지 않는다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뭐 FBI라든가 법집행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당시의 하원 정보위원회의 그 위원장이었었던 데빈 누네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였던 그 베이커스필드 지역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셜 미디어의 CEO로 갔는데 그 데빈 누네스 정보위원장이 앞장서서 만들어 놓은 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이렇게 국가 기록물에 대한 훼손을 한 사람은 5년 감옥에 갈 수 있다 하는 법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물론 미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누가 대통령이었고 그 대상자가 누구든지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의 정말 그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법적 문제가 걸려 있어서 크게는 이제 하원에서의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어떠한 개입을 했느냐, 조지아주의 선거 그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어제 뉴욕의 검찰청에 출두를 한 것처럼 이것도 출두하지 않으려고, 소환도 받지 않으려고 그동안 소송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였던 다른 민주당이 지명한 대통령이 그런 판사였건 다 법원에서 지고 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제도 검찰청에 가게 됐는데 4시간 증인신문 데포지션을 하는 동안에 400번 이상을 수정헌법 5조를 들어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딱 한 번 답변을 했다는 거죠.
본인의 이름을 묻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는 그 중에도 뭐 소셜미디어에 뭘 쓰고 마녀 사냥이다. 검찰총장, 뉴욕의 검찰총장 막 욕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당연히 민사소송이죠. 뉴욕에서 세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골프장이라든가 사업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융 사기와 연관된 그런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형사 뭐 기소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군데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폭행 그 소송도 있고요. 뭐 워싱턴 DC에서는 워싱턴 DC 나름대로 따로 또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했고 조카는 유산 상속을 이 사람이 아주 더리 플레이를 해서 했다 해서 또 조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를 했고 마이클 코엔이라는 그의 10년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나를 그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다시 감옥에 들여보냈다 해서 고소를 했고 너무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디서 지금부터 문제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당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거 기금은 더 많이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공화당도 지금은 모여 있지만 과연 문제는 딱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 그 집수색 과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무엇인가, 얼마나 증거가 나오느냐. 공화당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젠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어 할 정도의 증거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고 FBI 국장이 아주 드물게 얘기를 하더군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FBI 국장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용히 압수수색도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에 없는 날짜를 맞춰서 갔답니다. 왜냐하면 그 뉴욕에 검찰청에 출두를 해야지 되니까 미리 뉴욕으로 가 있었고 왜 그랬느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에 있으면 그걸 또 뭐 안 한다고 하고 하면 또 실랑이를 해야지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또 다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정말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조용히 하는 것은 실패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내 집이 수색당하고 있다 하고 다 소셜 미디어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법 집행관에 대한 위협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심지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너무나 개탄스럽다. 이렇게 FBI 국장이 말 안 하고 뒤에 그 숨어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 연방수사국장이 지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그만큼 이렇게 분리가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서 떠오를지 폭 가라앉아 버릴지 계속 지켜봐야지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운명이 달라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운명이 달라지면 일반 생활에 적용이 되는 법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장황하게 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과 중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만 문제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또 북한의 움직임, 한국의 홍수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한국 이제 그 박진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서로의 회담 결과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분위기 뭐 다른 것은 좋았다고 하고요. 뭐 한국 문화, 케이팝 영화 같은 거 수출하는 것, 뭐 그런 것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충돌했다. 이렇게 딱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선거 공약을 했을 때와는 달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그 한국 정부를 말합니다. 노력을 좀 약화시킨다고 할까? 그럴 수도 있다. 이 사드 문제로 하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2016년도에 배치한다고 발표하고 중국의 보복 겪었었고 그런데 이번에 박진 장관이 가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사드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방어다. 국가 방어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중국은 더 이상 배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미 배치한 것도 사용을 제한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무효화한다는 지금 그 입장이고요. 또
캠페인할 때는 추가 배치까지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는 약간 항상 캠페인할 때와 정치인들이 취임하고 나서는 현실적인 적응 문제도 있고 캠페인할 때 조금 더 세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측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취임한 이후에는 이미 있는 것 사용 정상화하는 이제 그런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분위기 좋았던 그 문화라든가 북한의 핵 문제 여기에 관해서도 뭐 잘 뭐 푼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왕이 그 중국의 그 외무부상은 사드 배치가 한국은 우리 자기 방어니까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중국은 중국의 전략적인 안보에 위배된다. 이게 이제 중국과 한국이 보고 있는 게 다른 게 중국은 이 미국 이 시스템이 중국을 감시한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박진 외무장관은 계속 아니 이게 무슨 뭐 미국식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한반도에 한정된 것이다. 그리고 2017년에 중국과 했었던 뭐 추가 배치 없다 뭐 이런 합의는 그게 공약이라든가 공식적인 서약이라든가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새 정부는 지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중국의 반대로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 여부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타임스 이 신문은 사실은 그 박진 외무장관이 중국에 갔었을 때 아주 좀 좋게 써줬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이렇게 의식을 해서 이제 곧 가서 중국과 서로 협상해야지 될 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 우리 방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은 그 전부터 계속 악감정을 쌓아가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 글로벌 타임스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안 만난 건 참 잘한 것인데 사드 이슈는 이게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모든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중국, 한국도 아니고 북한에서는 코비드 테스트 기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열이다. 뭐 열을 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도 북한 사람들이 걸린 바이러스가 그 미국 형태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레이티스트 퍼진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런데 김여정 그 부부장이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고열을 앓았다. 그런데 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이것을 뭐 막기 위해서 뭐 열심히 뭐 일을 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열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북한 사람들이 뭐 전국에서 우는 모습이 뭐 목격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가장 북한스러운 이런 것들을 미국이 보도를 하면서 2년 동안 코비드-19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5월 달부터 있다고 하다가 지금은 그래서 이제 최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 어디 뭐 문을 닫고 그것도 일은 하면서 농부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다가 78명 2,600만 명인 그런 북한에서 사망자가 발병 기간 동안 74명이다. 세계에서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계산하는 자체도 그렇고 북한의 발표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남한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결국은 풍선 속에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한 선동 문구를 넣어서 보낸 거기서 바이러스가 퍼진 거다. 이렇게 조선노동당 선동부 이름도 참 과격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까요? 조선노동당 선동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단이라든가 무슨 돈 1달러짜리 돈이라든가 작은 막 끔찍한 소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땅에 뿌리면서 발병을 일으킨 역겨운 자들을 비난한다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북한이 강력한 보복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그럴 리가 있는가? 그건 뭐 불가능하다. 어처구니 없다. 뭐 그리고 굉장히 무리하다. 이런 게 뭐 통일부 등의 발표고요. 그리고 한국에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죠. 뭐 어제도 뭐 한
무척 많이 내렸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뭐 130년 만에, 어떤 지역은 80년 만에 최고의 강우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이 한국의 홍수에 대해서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생충, 하나는 반지하를 일단 서울에서는 점차적으로 없앤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문화와 한국을 보는 시각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연관돼 있는가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한국의 이 같은 홍수 같은 것도 세계의 그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나라에서 보도하는 게 또 똑같아요. 표현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의 뭐 가디언이나 영국의 BBC나 뭐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기생충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하면 너무 선명하잖아요. 기생충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 반지하에서 40대 남매와 그 남매의 동생의 13살 딸이 구조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그게 연락이 안 돼서 다 아파트 그 반지하 물이 빠지고 가보니까 시신으로 발견됐더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경제대국 4위인데 하는 표현 가디언이 합니다. 다시 한번 심화되는 불평등을 뭐 상징한다 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반지하라는 데서 그 아주 묘한 그 뉘앙스를 그 보여준다는 것, 말도 그렇게 했고요. 사람들이 지하에 살지만, 반지하에 살지만 가끔은 자신의 방에 햇빛이 순간순간 들어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상에 살고 있지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믿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이러다가 저 한 줄기의 햇살조차도 내가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이번에 이제 숨지신 분들은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으신 거고요. 그래서 가디언 같은 매체는 반지하가 70년대부터 많이 이제 그 허용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집은 부족하고 처음에는 불법이었지만 나중에 경제가 너무 급성장하는데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뭐 서울에서는 뭐 한 20만 채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서울의 전체 가구의 5%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요? 반지하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그 공공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보조도 하고 점차적으로 뭐 기간을 둬서 주차장 같은 것으로 바꾼다던가 비주거용으로 한다던가, 물론 모든 전국에서 통일되게 하루아침에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겠죠. 다 지역적인 편차가 있고 지역적인 사정이 있지만, 그런데 이 바로 그 가디언의 아시아의 경제대국 4위에서 이런 반지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뭐 창피하다가 아니라 참 마음이 정말 안 좋은 거요. 그런 뉴스들이 거의 모든 매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6월 중순에 갤런당 $5가 넘어섰던 가솔린 값이 그때 이제 최고치였었는데 계속 내려가서 지금 이제 20% 정도 내려갔고, 어제 전국 평균치가 이제 $3 99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비싸죠. 지금도 $5 39센트.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분들 좋으시겠어요? 갤런당 $3 49센트. 로스앤젤레스도 갤런당 $5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곳은 오하이오, 하와이가 가장 작은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AAA의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원래 뭐가 빨리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내려갈 때도 그렇게 내려간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내려갔고 배럴당 무슨 $100 넘었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139까지 갔었네요. 글로벌 벤치마크인 그 브렌트 유가요. 어제 보니까 $92이던데, 그래서 원유값이 내려간 것, 그리고 사람들도 가솔린이 비싸지니까 조금 덜 쓴 것, 또 하나는 전략적 비축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개 주에서 캘리포니아주 빼고 하와이 빼고 가솔린의 평균 가격이 지금은 이제 갤런당 $4 미만입니다.
이 생산 물가 지수 최종적인 그 도매 가격을 정하는 이게 7월 달에 한 달 전에 비해서 0.5%가 줄어들었답니다. 예상하기는 0.2%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연간 증가 율은 생산 물가 지수는 9.8% 올라갔는데 이것도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매달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낮은 겁니다. 왜 6월 달에 11% 이상 올라갔었고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는 어제 말씀드렸고 생산 물가 지수 홀세일이요. 3월 달에 11.7% 올라간 것에 비하면 9.8%는 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도 조금 주춤해서 1년 전보다는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전달보다는 똑같은 것, 주춤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줄어들었던 이런 것을 보면은 물가 인상 같은 것이 이제는 조금 주춤하려나라고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망도 조금 완화되고 역시 생산자 물가도 소비자 물가와 마찬가지로 가솔린 값, 에너지 값이 내려가니까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공급망 같은 것이 소비자 물가까지 이렇게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까지 연결되려면 한 3개월 정도 필요하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나온 것에도 에너지, 가솔린 값은 줄어들었지만 곡물 값은 아직도 비싸잖아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곡물이 떠났는데 떠나는 게 그게 이제 작용을 하려면 몇 주일 정도 걸리는 거고 그건 소매 물가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해결돼도 한 3개월 정도는 있어야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최대 3개월이면 이때쯤이면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 선거철 전부터 영향이 나오겠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방향은 바이든과 민주당의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6만 2천 건이었지만 예상보다 작았고요. 지금 이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국세청 커미셔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뭘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편지였냐면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돼서 이 조맨슨과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이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하원에서도 통과를 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무슨 오바마 케어에 관한 것, 처방약값에 관한 것, 기후변화에 관한 것 등등등이 있는데 800억 달러를 국세청에 지원을 해서 에이전트를 늘린다. 그 늘어난 에이전트들이 세금, 어디서 여기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이런 걸 잡아내서 얼만큼의 수입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안이. 그래서 그런데 그거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그쪽으로 국세청으로 가는 돈으로 중산층 사람들 그 세금 적발하는 거 이것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라는 게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 세금 감사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연소득이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40만 달러를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세금을 올린다 이런 것을 논의할 때도 그렇고 연소득이 40만 달러 미만 버는 가정을 막 이번에 새로 책정되는 그런 예산으로 세금 감사하고 이런 것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베이징과 대만 이런 내용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백서 하잖아요. 어떤 정책에 관한 것을 내놓는다든가 할 때 화이트 페이퍼 해서 이제 백서라고 하는데 중국이 그 화이트 페이퍼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에 관한 화이트 페이퍼인데 제목이 새로운 시대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 이렇게 해서 전에는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컨트롤만 한다면 대만에 군대를 보내지는 않겠다는 것을 서약식으로 해놨는데 이번에는 그 말을 쏙 뺐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만든 거죠. 대만에 관한 전에 만들었었던 그 화이트 페이퍼 백서 2개가
1993년도와 2000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인데 군대뿐만이 아니라 행정관료도 보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베이를 그 하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두 개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전에 1997년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으로 돌려주기 전까지 영국을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을 뺐다는 겁니다. 군대를 안 보낸다 하는 것을 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환이 된 다음에 홍콩에서는 요즘 민주화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끼실 테고요. 그랬더니 대만이 말하기를 중국의 희망사항이겠지. 대만의 그 미래는 2,300만 대만 국민이 결정을 하는 거지 중국이 결정할 그 권한이 없어. 절대로 중국의 독재를 우리는 용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에 해를 주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국방부의 정책 차관보 그 콜린 칼 차관보는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뭔가를 미국이 할 도리를 한다. 대만을 보호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최근에 한 말과 뭐 비슷한 말이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 그 앱으로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에 인기 있었던 그 박스에서 오고 했었던 박스로 가기도 하고 케일리 맥커네니의 여동생이 이런 데이트 앱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하고 할 때 그 본인이 뭔가 그 소셜 미디어 매니저로도 일했거든요. 우파 젊은이들만 모여라 하는 그 데이트 앱을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그 데이트 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되죠. 그런데 데이트 앱에서도 우파 좌파를 찾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